안녕하세요. 또 바쁘신 중에 오늘 저희 알자 피해자로부터 듣는다 두 번째 시간 또 이렇게 함께 해주기 위해서 함께 자리 마련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여기 현장에도 정말 셀 수 없는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들 갖고 계시구나 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바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서현역 사건 피해자 우리 혜빈 씨 부모님이 또 너무나 저희한테 또 필요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고요. 오늘은 뭐 이게 사건명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러긴 한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거기에 피해자보다는 이 사건을 경험하신 분으로 김진주 작가님 저희 함께 하시는데, 제가 아주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쓰셨어요. 제목이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라는 제목의 책인데,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정말 한 번도 눈 안 떼고 읽었던 책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저희 회복적정의 협회 입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일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개 중에 이게 있거든요. 저는 이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해서 이 싸울게요가 누굴까, 당연히 이제 가해 측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회와 맞서 기꺼이 싸우겠다. 이 책은 그 선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어떤 잘못을 한 나쁜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 갖고 있는 또 이런 편견, 또 제도적인 어려움, 미비점, 한계, 인식의 한계, 이런 것과 함께 싸우시겠다라는 거구나를 줬던 도전적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고, 아무튼 제가 생각에 너무나 말씀 잘하시고 글 잘 쓰시고 해서 꼭 우리 회원들은 이 책 보시고 오늘 들은 이야기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상 얼굴을 좀 가리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 함께 집중해 주시고, 이따가 질문 같은 거 또 저희가 뒤에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 게시물에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생각하시다가 이따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수로 김진주 작가님 초대하겠습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어나시나요? 일단 저는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의 저자의 김진주이고, 흔히들 아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당사자,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초청이 돼서 너무 기쁘고, 일단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제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시면 더 질이 좋은 강의를 드릴 수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 사실 이 회복적 사법과 관련된 모임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회복적 사법이라고 부를 거면서 어느 누가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모임에 혜빈이 어머니랑 아버지가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다른 분들을 많이 지지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꼭 여기를 참석을 하고 싶다고 했고요. 그래서 물론 이 사건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고 그냥 회복적인 사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조금 알려드리자면, 저는 귀가하던 도중에 이 모르는 남성이 10분 동안 따라왔고, 그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7차례 이렇게 머리를 맞고 나서 의식이 잃은 뒤에 사각지대로 끌려가는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사실 이 상황도 제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료로 확인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다른
피해자분들과 똑같이 그냥 눈을 떴는데 응급실이었고 눈을 떴는데 영화가 시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조금 붕 뜬 것 같고 마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태연하게 얘기를 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같이 저도 아직도 너무 머나먼 얘기같이 느껴지고 제 일이라고는 쉽사리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사건의 당사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흔히들 말하는 완벽한 피해자에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아무 잘못을 안 했기 때문에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거의 대부분은 치료에 전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사법 단계의 절차를 밟다 보니까 절대 이게 알아서 해주는 시스템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깊이 깨달아서 이제 그 이후에부터 공론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떤 점에서 이 피해자라는 세계가, 피해자라는 위치가 얼마나 편협한가, 이게 협소한가를 느꼈냐면, 제가 그 사건 당시에 가해자가 3일 동안 도주를 하면서 가해자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했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가해자가 안 잡혔으니까 피해자 곁에 경찰이 있겠지라고 했지만 경찰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그래 열심히 잘 이렇게 잡으러 가셨겠지 하고 이제 계속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계속 기사를 찾고 있었는데 기사를 보는 와중에 가해자가 도주를 하다가 잡혔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근데 이 와중에도 경찰이 뭐 저에게 가해자가 잡혔습니다 라는 이런 연락을 해주지 않는 것,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괴리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거의 대부분 피해자라고 하면 당사자니까 직접 이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기사를 찾아서 제가 이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는 단계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히고 나서도 그 이후부터는 계속 언론사에서 기사를 검색했는데 검색을 하니까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그 남자의 주장이 기분 나쁘게 째려봐서 라는 주장이 담긴 기사를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왜 이렇게만 쓰는 거지? 왜 나한테는 묻지 않지? 라는 생각도 했지만 관련돼서 이와 관련해서 정말 내가 진짜로 가해자에게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을까? 기분 나쁜 말을 했을까? 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회복의 단계는 좀 꼬이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범죄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안내는 됐지만 저는 그게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이 가는 줄 알았지만 경찰 단계가 끝나고 나니까 저희는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검찰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받고 나서부터 이 모든 사법 절차 단계에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문맥이 끊겨 있구나, 흐름이 끊겨 있구나를 느끼면서 이게 피해자가 원만하게 지원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20대 중반의 여성이 겪기에는 굉장히 생소했고 이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현실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운이 없었던 거일지는 모르겠지만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원래는 연계가 됐어야 되는데 연계가 안 돼서 이게 범죄 피해자는 나뿐인가? 무인도에 사는 것 같다라는 심리적인 고립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뭐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제일 처음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일 처음은 상해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살인 미수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중상해로 바뀌는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뇌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크게 입으면서 지금과 다르게 아예 오른쪽에 하반신 마비가 오면서 아예 마비로 장애를 얻을 거다라고 확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상해로 갔었고 그래도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이게 살인 미수가 아니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너무 좋아하던 저였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의 고의가 분명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뭐 중상해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알겠다 이렇게 하고 기다렸는데 재판 날짜에 가까워져서 사건 검색을 해보니까 살인 미수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제가 살인 미수로 바뀌었는지는 검색을 해서 알아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이런 진실에 대한 단계도 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이었는데요. 경제적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전치 16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제가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의료비가 나오면서 이게 집에서 도저히 이걸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영수증 처리를 하고 나서 추후에 정산을 받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수많은 대출과 이 많은 사람들이 조력이 없으면 불가피한 시스템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하반신에 마비가 와서 이 장애가 얻을 뻔했다고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상해에서 중상해로 바뀐 시점에 이제 의사가 이건 이제 도저히 장애를 얻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확진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고 중상해로 바뀐 건데, 중상해로 바뀌고 나서 갑자기 이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마비가 풀리면서, 사실 그 마비가 풀리지 않았더라면 제가 조금 더 고립되고 뭔가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텐데, 마비가 풀리면서 그래, 다리라도 마비가 풀렸으니까 뭐 이마저도 좋다, 그냥 지금 이 편협한 뭔가 하찮은 이 인생도 그나마 나쁘지 않다, 마비가 풀린 거라면 이 정도도 견딜 만한 것 같다. 사실 이 2달 동안 흰색 병동에 혼자 1인실을 쓰다 보면 정말 갑갑한데, 딱 퇴원을 하고서 내가 이 숨 쉴 수 있는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니, 이 거리를 걸을 수 있다니, 이런 것만 해도 너무 크나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법원까지 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회복해야 되는 시점이 왔었는데, 그 퇴원해야 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저도 처음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시 그 엘리베이터를 갔는데 이게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제 집이 아니라 남자친구의 집이었기 때문에 다시 짐을 가지러 가는 와중에 뭔가 공황이 오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트라우마가 와서 이 기억이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 전날에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다 이러고 퇴원 전날에 가봤어요. 그런데 혹시나 기억이 날지도 모르니까 남자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날지라도 우리가 이거를 좋은 기억으로 덮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입구에 들어갔을 때 기억이 안 나면 우리가 키스를 하면서 들어가자 라고 했는데, 진짜 다행히 기억은 나질 않았고 키스를 하면서 들어갔더니 그 후로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1년에 뭔가 내 주변 사람들을 걱정시키지 말아야겠다, 살았으니까 라는 그 생각으로 계속 수많은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회복이 빨라진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저는 그냥 재판을 기다리면 될 줄 알았지만, 이제 사건이 첫 재판 날이 와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말렸어요. 이 재판장에 가지 마라, 주차장에 있으면은 내가 가서 어떻게 됐는지 다 알아봐 줄 테니까 넌 여기 있어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랬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빠가 전화가 와서 내가 지인이 경찰인데 경찰이 한 이거 2, 3년 정도 나올 거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아빠도 이게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저는 문득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해자가 2, 3년 뒤에 나오는데 만약에 2, 3년 뒤에 내 앞에 나타났는데도 내가 그걸 모르고 죽는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얼굴을 알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재판장에 갔어요. 재판장에 갔는데, 재판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판장에 가서 이제 제가 재판을 보려고 간 건 아니었으니까 모자를 쓰고 이제 완전 꾀재재해서 갔는데, 이 경위분이 죄송한데 이걸 모자를 쓰시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재판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기대도 안 되고요, 다리를 꼬아도 안 되고 그런 에티켓이 있는 장소인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경위분이
제가 그 고압 이팔이 피해자인데 너무 가해자가 무서워서 그렇다. 제가 모자를 좀 쓰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제 옆에 앉으세요 했는데 저기 가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가해자랑 첫 만남인데 너무 두려워하는 모습 이거 조금 짜치지 않나? 너무 겁먹은 모습 보여주기는 싫은데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이러고 모자 싹 벗고 정중앙에 앉았어요. 정중앙에 앉고 뭐 가해자가 어떤지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 언니는 이제 수심이 가득하죠. 얘가 무슨 생각으로 이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가보신 재판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가해자들이 막 수차례 지나가고 이제 제 가해자 차례가 왔는데 가해자가 너무 태평하게 걸어오더라고요. 이제 내 차례네 이러면서 오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 사람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이제 좀 굉장히 전과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두려운 상대에 대해서 계속 보는 것보다 이 사건을 먼저 파악하자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이제 검사님이 계속 싹 읊어주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CCTV를 요약으로 보여주시겠다 이러면서 요약본을 보여주는데 막 10분 동안 막 이렇게 너무 첩보 영화처럼 따라오는 가해자의 모습이 보이고 그 이후에 이제 엘리베이터로 제가 너무 차분히 또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가해자가 돌려차기로 이제 제 머리를 가격하고 수차례 제가 의식이 없을 때까지 짓밟는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아예 기절이 돼서 아예 의식이 없을 정도로 가방이나 구두를 떨어뜨릴 정도로 혼절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어깨에 짊어지고 저를 사각지대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봤는데 저는 누가 봐도 이거는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검찰도 이와 관련해서 팬티 DNA 검사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 알아서 이거 잘 진행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 날에 그래도 뭔가 이 찜찜해서 가해자와 관련된 재판 기록을 보고 싶어서 그 다음 날에 바로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에 이제 연락이 바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람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공소장이라고 해서 재판의 아주 요약본 그러니까 검사님이 그날 읊어주신 그 공소장이 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근데 저는 이제 공소장이 뭔지 모르니까 그거라도 일단 받겠습니다 하고 해서 갔는데 진짜 몇 장 딸랑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CCTV는 왜 안 주고 내가 이거 사건 기록을 왜 못 본다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재판부에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세요 라는 말을 듣고 저는 진짜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닐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빠지면 이 사건에서 어느 누가 당사자라는 거지? 국가가 당사자라는 건가? 정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그러면 기다려보자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피해자가 이 사건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로 계속 이렇게 하면서 뭔가 피해 회복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를 알아봐야 되고 이거를 얘기를 해서 어떻게 바꿔야 하지? 라는 그 세월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탄원서를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탄원서를 이렇게 썼는데도 제가 똑같은 주장을 2심 끝날 때까지 똑같은 주장을 했었는데 1심 때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쓰는 탄원서는 그렇게 영향이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2심 때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DNA 검사를 검찰에서 했었는데 이게 고무밴드나 약간 범인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와 관련된 이 피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DNA 검사가 미약했다 보니까 검출되지 않았고 저는 그 상황에서도 전문가분들이 알아서 잘 했겠거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변호사를 24개월 할부로 끊고 이제 민사소송으로 이 문서송부 촉탁을 해서 이 사건 기록을 받았는데 저는 알아서 잘 됐을 줄 알았는데 1심의 결과가 어땠냐면 20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검사가 이제
재판부에서 8년이 깎인 12년을 주면서 했던 말이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라는 그 판결문을 받고 나서 얼마나 기깔나게 반성문을 썼으면 이 감형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사건 기록을 받았는데 모든 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재판과 관련된 검사도 약간 조금 미약하고 이와 관련해서 가해자가 맞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 1268장을 이렇게 파일처를 들고 다니면서 다녔는데 이건 진실이고 이건 거짓이고가 아니라 거짓말 중에서도 거짓과 진실을 찾아내야 되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의문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고 그래서 2심에서는 바로 잡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심에서 바로 잡지 못한 사건들은 2심에서 변경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적인 사례였고요. 그래서 그 사례가 어떤 예시가 있냐면 제가 성범죄와 관련돼서 DNA 검사가 이렇게 부족하다. 왜냐면 가해자가 지퍼와 관련된 단추와 관련된 부분은 정말 만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가해자가 그렇게 얘기한 건 좀 이상하잖아요. 차라리 나는 이 여자를 만진 적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그럼 차라리 지퍼나 이런 단추의 그 DNA 검사를 하거나 팬티에도 고무밴드를 하는 게 아니라 안쪽 면을 하거나 조금 더 자세히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재판부에다가 탄원서를 넣었었는데 처음에 검사님도 그렇게 주장했었고 근데 재판부가 뭐라 했었냐면 근데 이거는 성범죄 2심 재판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검사하기가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1심에서 바로 잡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구나 이러고 포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가 취재 중이었고 이게 시기가 되게 잘 맞물렸던 게 그것이 알고 싶다의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고 나서 그 재판부가 처음에는 검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 다음날 탄원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가해자한테 형량을 더 받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저는 그냥 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고 이게 살인미수죄는 양형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게 동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살인미수죄 양형 기준인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취재가 시작되자의 마법이 이때 잘 맞물리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이 있고 나서 판사님이 갑자기 제 탄원서를 이렇게 읽으시더니 피해자가 탄원서에서 살인 미수의 가장 중요한 양형 기준인 동기를 파헤치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 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때는 너무 기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판사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좋은 구실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독립적인 사법기관의 움직임이 아니라 어떤 푸시가 있어야 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이게 결국엔 진짜 맞지 않는 사회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괴리감이 컸고 결국 이런 많은 반전 지점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피해자분들은 정말 수많은 사각지대들이 있겠구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너무 많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왜 이렇게 불행을 너무 많이 겪는 걸까라는 뭔가 한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가해자의 불행한 가정환경, 인정, 반성, 막 이런 추상적인 양형 기준이 인정이 되지만 피해자가 제가 가난하다고 인정이 되진 않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썼는데. 근데 그거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가해자는 돈을 수억을 넣으면 뭔가 이렇게 양형의 기준이 참작이 되지만 어떻게 피해자가 돈을 낸다고 해서 양형 기준이 더 높아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무게가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관련돼서 피해자가 공판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가해자 변호사한테는 이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만 피해자 변호사한테는 그렇게 묻지 않거든요. 그런 지점이나
판사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또 이 문제를 지적을 하려면 또 다른 판사한테 이 문제를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선 사법체계에 판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없고, 관련돼서 가해자가 지금까지도 보복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교정과 관련된 처우가 지금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던가, 관련돼서 피해자가 양형 기준이 부당하다로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권한이었거든요. 검찰이랑 실질적으로 이렇게 뭔가 잘 대화가 되고 소통이 돼야 검사님도 그렇습니까? 저희도 이렇게 항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시점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과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는 피해자들은 이와 관련해서 항소도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 관련해서 또 제가 이제 보복 계획과 관련해서도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판단을 받았었는데요. 1년 정도가 나왔는데 보복 협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N차 피해잖아요. 결국에는 국가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범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양형 기준에서 너무 미흡한 처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서 교도소에서 그리고 구치소에서 이 재소자들이 이걸 제보를 해준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 재소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제보를 한다는 건 굉장히 드문 사례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이게 밀고를 하는 거는 그 재소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해준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형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런 형량으로 처리를 한다면 어느 누가 이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위해서 이 제보를 해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지점에서 결국에는 피해자가 보일 수 없는 이유, 피해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이 공론화와 아니면 이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라는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아직도 이 사건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기억이 없고 이와 관련돼서 제3자처럼 취급을 받기 때문에 해리성 기억 상실 장애를 얻고, 이제 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기억이 있었더라면 이게 달랐을까라는 반전 포인트를 가질 수 있었고, 하반신 마비가 안 풀렸더라면, 아니면 무차별 범죄가 아니었더라면, 비면식 범죄가 아니었더라면, 이게 젊은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미수 범죄가 아니라 내가 죽었더라면, 뭔가 이런 전과 있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사실 이제 4개의 죄명을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봤을 때 저는 이 모든 지점들에서 이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점들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공론화를 하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공론화를 다짐했을 때도 이 형량, 가해자의 형량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니었고요. 피해자들의 이 처우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형편없는지를 알리고 싶었고, 잠시만요. 알리고 싶었고, 이 관련돼서 이상동기 범죄라는 수식어가 조금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가해자가 그냥 관련해서 조금 그냥 진실된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저한테 얘기를 주시는 건 보복 협박도 있지만 국가 배상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그런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상상도 못했고,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아니 이게 저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던 게, 다른 분들이 다 친한 분들도 했던 말이, 살아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근데 이제 살아있으니까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이제 조금 더 새 삶을 살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표현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탐탁지 않게 느꼈던 게 결국에는 이게 제 인생이기도 한데 이거를 외면하고 빨리 도망쳐라? 아니면은 이건 이제 둘째하고 다른 걸로 이제 돌아서라 라는 뭔가 얘기로 들려서 저는 뭔가 그 인생 자체도 뭔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저는 관련해서 이제 살아 있는 피해자도 이게 좀 이 국가기관이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배상을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 심각한 사건이고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사건이 가볍다라고 느끼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살아있는 피해자들이 결국에는 살아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거를 이게 생명이 있다 없다로 판단을 해야 될 게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매 사건을 다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시작을 했고 살아있는 피해자도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시점으로 이제 국가 배상을 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국가 배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게 국가 배상이 쉽지가 않고 모든 순간에 다 판단을 받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살아 계신 분들이 국가 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고 실질적으로 유가족 분들이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패소를 할 각오로 시작을 했었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여성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에서 이와 관련해서 무료 변론을 해주시면서 이 소송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로 확정이 나면서 이제 1,500만 원이 인정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일부 승소이지 일부 패소이기도 하거든요. 70%는. 그리고 이게 가해자는 아니죠. 이 국가에서 만약에 저희가 소송 비용을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면 저도 그 소송 비용을 책임져야 되는 70%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상황도 피해자들이 어떤 책임이나 어떤 배상을 따질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적적인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이 살아있는 피해자들에 관련돼서 조금 많은 지점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 배상과 관련해서 제가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배상과 관련해서 혹시나 신청서를 쓰면 늦으면 제가 또 뭔가를 불이익을 받을까 봐 되게 빨리 써서 냈어요. 근데 배상과 관련해서 지급이 조금 지연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급이 지연이 되나요? 이렇게 했더니 작년부터 11월부터 국가 배상과 관련된 배상금들에 대한 예산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11월부터 피해자분들이 배상의 판결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받지 못하고 계시다. 법무부에서도 지금 인지는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또한 저는 납득이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제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더 많아질 배상 책임인데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도 놀랍고 관련돼서 제가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계속 공론화를 하려고 했던 게 이와 관련돼서도 국가 배상과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없다라는 기사를 또 기자님들이랑 또 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한 몇 주 뒤에 국가 배상금과 관련돼서 추가 예산이 지금 또 확정이 됐대요. 그래서 이게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국가 배상과 관련돼서 굉장히 소액에 가깝거든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뭐 형제복지원 이런 피해자분들에 비해서는. 근데도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와 관련돼서 배상과 관련돼서 아니면 국가가 잘못된 시점에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안 해서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 이게 없는 사회가 되고 없는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마비가 풀렸고 조금 이제는 30대지만 30대 젊은 피로서 이제 이거를 알려야
다른 피해자들, 힘없는 피해자들, 이걸 지금 알리지 못하는 지금 힘든 현실에 있는 피해자분들이 조금 더 빨리 이 사회에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물론 피해자를 돕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지점들을 봤을 때 국민청원글이라도 하나 올리고 신문고에 이런 지점들이 있어요 라는 기록이 남겨져야 이 공무원분들이 관련돼서 이런 지점들이 있구나를 접수를 받아서 이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파악하시면 좀 신문고나 이런 청원 게시판에 꼭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저는 왜 이 활동을 계속하냐면, 다른 피해자분들에 비해서 조금 완벽한 피해자에 가까워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뭘 잘못하지도 않았고 사회적인 규난을 받을 요소도 없고, 관련돼서 뭐 그냥 절차를 다 따라가면서 천천히 이 사법적 절차를 따라왔고, 뭐 불법적으로 무언가를 한 게 없고, 이렇기 때문에 완벽한 피해자에 가깝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비난을 받기가 조금 적은 피해자이다 보니까 조금 전면에 나서려고 하는 그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막 그런 의견을 받기도 해요. 이 피해자는 왜 이렇게 나대? 아니요, 이 피해자는 뭐 책 장사를 하려고 하네? 이 피해자는 왜 이렇게 돈 벌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것 같지? 막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마이너스에 가깝고 굉장히 가난하고, 피해자는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서는데 한 목적은 굳이 제가 피해자로서 그 한 아이콘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왜냐면 피해자는 결국 저는 사람 중에 한 어떻게 순간을 거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한 사람만을 가지고 사례를 모든 걸 파악할 수 있지 않고, 이 한 사례로 이 제도가 다 맞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활동할 때도 제가 다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분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라고 이 토론의 장을 열어주는 게 저는 제 큰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지점에서 뭔가 우리가 이 피해자가 뭐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이미지를 확고하게 무언가를 지정하는 게 가장 안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피해자는 뭐 무조건 힘들 거야 또 어려운 것 같고, 피해자는 이래야 돼 라는 지점도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제가 피해자와 관련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어떤 지점들을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회복의 방해 요소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지금 수사 단계, 검찰 단계 이런 단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이 사법 절차에서 그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지쳐하세요. 많이 경찰분들도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추가 제가 어떤 검찰개혁위원회에 가서 질문을 받았던 게, 근데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왜 성추행이나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 추가와 관련돼서 조사를 안 했대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업어갖고 관련돼서 분명히 접촉이 있었는데 관련돼서 성과 관련된 어떤 추가 기소도 안 했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실질적으로 범죄 피해와 관련돼서 이게 관계자가 인지를 했을 때는 그것도 같이 수사를 하게끔 하는 게 이게 헌법의 법조항에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거는 왜 조사를 안 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따로 고소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방해 요소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사법기관에서 뭔가 일을 줄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일을 더 많이 늘리는 거기도 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늦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라고 했을 때
모든 분들이 뭐 저도 똑같이 피해자라고 하면 드는 생각들이 있는데 관계자분들도 그렇거든요. 피해자들은 원래 다 좀 힘들어. 피해자들 얘기가 좀 듣기 힘들더라. 피해자들은 조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언가 이 한 개체로 피해자들을 묶으려는 습성이 결국에는 이 피해 회복에 굉장히 큰 지연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자들도 굉장히 한 인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엄청 재밌으신 분들도 있고 화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슬퍼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많은데 그냥 원래 다 그래 힘들어 라는 그 습성으로 묶으려는 순간 검찰분들도 그렇고 수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뭔가 들으려고 하시질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들을 뭔가 하나의 개체로 묶지 않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뭐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이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순간 피해자들이 다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공신력을 없애더라고요. 그냥 피해자들은 원래 다 그래. 그냥 원래 다 우울한 얘기를 해. 그냥 원래 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의심을 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건 객관적이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의외로 조금 더 힘들었던 지점이 피해자의 상태를 뭔가 지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뭔가 저는 조금 의외의 케이스긴 한데 제가 성격이 워낙 밝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지점이 피해자 치고는 밝아서 참 다행이네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물론 이게 되게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조금 꼬아서 생각을 해보면, 피해자가 밝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고정된 위치를 주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또 다른 생각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피해자가 밝으면 안 되나? 그러면 사회에서 피해자가, 비춰져야 되는 모습은 우울한 거네? 라는 2차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봤을 때 피해자는 밝아야 한다, 밝으면 안 된다, 뭐 네일을 하면 안 된다, 옷을 화려하게 입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지점이 굉장히 오래 회복을 지연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뭐 뉴스에 제가 손만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네일 아트를 했네?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손 찍었을 때 기자님한테 네일 아트를 해가지고 이거 네일 팁이긴 한데 이거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게 우연히 올라간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또 그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뭐 저도 사회 구성원이었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 다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도 알고 있었지만 이 피해자 다움이라는 게 굉장히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피해 회복에 지연을 준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관련돼서 제가 회복한 경험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저는 다른 피해자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을 한 피해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살인 미수 피해자였고 가해자가 보복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1분 1초가 조금 매번 급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사실 처음에는 너무 힘들다, 너무 우울해, 너무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사람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조급함이 오니까 이런 우울할 수 있는 상황도 사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황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해결책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관련자들을 만나면 관계자들을 만나면 이 경찰 단계 그리고 뭐 검찰 단계 법원 단계에는 이러이러한 해결책이 있어야 이거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전단지를 뿌리기도 하고 이런 지점들을 뭐 계속 해결책을 생각하고 뭔가 이 감정에 젖지 않으려고 했던 거 그리고 계속 변화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빠르게 제 회복에 전환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신과적으로 왜 이게 부정을 하면 더 정신이 핍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다 보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질문을 하면
괜찮아 라고 질문을 했어요. 왜냐면 괜찮지 않다라고 하면 더 많은 질문이 올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괜찮다고 척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집만 오면 너무 축 처지고 집이 너무 어지럽고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청소할 힘이 없고 막 이렇게 막 돼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남자친구가 집을 와서 이렇게 보더니 자기야 왜 이렇게 집이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했더니 제가 그때 펑 터진 거예요. 나 정말 괜찮지가 않아 라고 했는데 그 순간부터 우울증이 급격하게 좋아졌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이 우울증이라는 거, 그리고 정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의 상태를 부정하는 순간에서부터 오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이게 내 상태를 인정하고 뭔가 수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그 회복 시점이 굉장히 빨라졌고, 그리고 어느 누구나와 같이 저도 피해자들과 같이 가해자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막 가해자가 막 조폭일 것 같고, 뭐 이와 관련돼서 뭔가 어둠에 무언가가, 그림자가 있을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이 수용이 되어 있더라도 내가 무언가 어떤 사람을 써서 내가 가해를 받을 것 같고, 이런 엄청 수많은 소설과 상상들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268장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좋아한다라는 얘기도 못 꺼내는 겁쟁이였구나, 그냥 되게 남자로서 하찮게 그지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두렵지 않다 라는 사고를 가지면서 가해자가 두렵지 않고 그냥 하찮은 인간이다, 비겁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반화도 저는 조금 안 하려고 했던 편인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아까 전과 같이 지금 그때 당시도 사귀고 있었고 지금도 10년째 연애를 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근데 그 남자친구도 너무 멀쩡하고 제 아빠도 너무 멀쩡하고 제 주변의 남자들도 멀쩡한데 결국에는 이 남자가 문제구나 라는 이 특별화를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 무언가의 그 두려움이나 이 낯선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뭔가 타인들을 다 미워하는 게,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걷는 사람들 모두 다 의심하니까 진짜 첩보 영화를 찍는 것 같고, 그냥 너무 지치고 내 자신이 싫어졌는데 결국에는 이 가해자만 잘못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 굉장히 사고가 조금 좋게 흘러갔고, 실질적으로 저도 왜 매번 이런 생각만 하겠어요. 긍정적인 사고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또 이제 관련돼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된 모방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신림로 등산로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그 가해자가 이런 사건을 검색을 해봤고 이런 걸 모방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또 굉장히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니긴 한데, 죄책감을 느끼고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피해자 유가족분을 만났는데, 그 유가족분이 하는 말이, 피해자가 이거를 왜 이걸 죄책감을 가지냐, 가해자들 죄책감을 느껴야지, 피해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교수님들도 얘기하잖아요. 결국에 그걸 따라한 사람이 잘못이지 이거를 알린 사람이 잘못은 아니잖아, 이거를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죄책감이 덜어지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결국에는 특별한 사건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게 또 피해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2차 가해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남자 같은 옷을 입어라, 쇼컷을 하고 다녀라, 아니면 이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라, 뭐 조금 남자처럼 걸어라, 뭐 약간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라, 막 이런 오만 얘기를 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그래야겠다 이렇게 하고 맨날 지인들이랑 다 대동하고 다니고 이랬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다니겠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일단 지인들을 손을 놓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열이 많아서 제가 또 이제 한 화끈한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더 야하게 입고 더 여자같이 하고 더 늦게 다녀봐야지 했는데, 그러고서 딱 그날에 그 일을 겪고서 딱 다녀봤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결국에는 그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이게 진짜 기적적으로 그냥 엄청난 우연의 일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한 번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도 많이 있었고, 저는 어떻게 보면 기억이 없어서인지, 그리고 기억이 없고 완벽한 피해자여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그냥 일하는 거겠지. 검사님도 그렇고 뭐 경찰분들도 그냥 일하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을 그냥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게 검사도 그렇고 뭔가 이 모든 부서나 이런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다가가면 제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항상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그때 당시에도 뭐 그때 당시에 일은 없었지만 프리랜서로 그 전부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랑 멀어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건과 관련된 막 범죄학 책을 읽으면서도 무조건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가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던 거는 사람들이랑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사람이 가까이 있다를 느껴야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에게 그게 네가 편하다면 어쩔 수 없지 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가끔씩은 이 사회에 나올 수 있게 그냥 잠깐이라도 공원에 한번 갈 수 있게 이렇게 조금 사회와 물리적으로 가깝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가장 큰 회복의 목적은 사회와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편협한 사고를 가지게 하거나 실질적으로 너무 감싸주면서 그래 내가 대신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냥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권리인 것 같은데요. 이건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생각은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이렇게 그냥 사람으로서 상대를 해주시면 가장 좋고 관련돼서도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옛날에 일상에 흥미를 느끼던 것들을 조금 연결해 주시는 것도 가장 좋고 실질적으로 조금 저는 또 도움이 됐던 거는 공론화가 잘 안 됐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1년 내내 막 명함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이제 그게 다 명함첩이 이 정도로 쌓일 정도로 열심히 다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자님들이 근데 이거는 지금 취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CCTV가 지금 없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절을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그러면서 이 공론화가 됐을 때 이게 수락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이 기자님들이 이걸 다뤄주시다니 그리고 이 공론화가 되고 나서 탄원서를 이렇게 써주시다니 이런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이 결국에는 피해자에게 꼭 나쁜 일이 아니다 라는 지점을 느끼기도 하면서 우리가 너무 피해자를 돕는다고 치고 모든 거를 다 보조해 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78,000여 장이라는 탄원서 모였을 때 저는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이게 이제 거의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일단은 8시까지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외에도 좀 원래는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조금 나쁜 일을 너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걸 귀하게 보는 그 버릇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그 CCTV를 봤을 때 다른 분들이 되게 조금 안 좋잖아요. CCTV가 막 계속 막 두들겨 맞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의학스러운 영상인데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은 영상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공론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거를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건이 계속 불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기자님 저희 이 사건에 네이밍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지점들에서 조금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 와중에도 그 CCTV를 계속 보면서 제가 조금 너무 잘한 것 같은 거예요. 이 CCTV를 잘 보면 이게 여러 번 맞다 보면은 머리를 이렇게 가리거든요. 근데 머리를 가리다니 일단은 너는 뇌를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청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는데 그거를 이제
밟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이렇게 머리를 막는 와중에도 제가 발로 그 사람의 급소를 가격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니 너무 장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포인트에서도 제가 되게 엄청 어떻게 보면 기특하고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다른 분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관련돼서 이 사건명을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저는 이 6글자가 너무 대견하고, 사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 사법 체계에서 버틸 수 있는 것조차도 사실 인간으로서 뭔가 인증을 받은 것 같고 전 뿌듯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부산 돌려차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결국 이게 모든 분들이 이걸 이해를 해주시고 제 사건에 대해서 조금 바로 이해를 하시니까 저는 오히려 더 편리하고 너무 이 명칭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뭐 이런 사고도 너무 굶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또 피해를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자면, 저는 도구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저는 범죄 피해자분들 중에 그 관계범죄, 교제범죄 피해자분들한테 가끔씩 엄청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가해자가 이제 자기 집을 아니까, 거주지를 아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는 옛날에는 저도 360도 카메라를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빌려드려요. 대여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혹시 찍어보셔라. 그러면 조금 두려움이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한 3분한테 빌려줬다가 반납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아직 살아있어서 다행이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봤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내가 왜 두려울까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무섭지라는 생각을 했다면, 두려움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사각지대에서 뒤에서 당한다면 이게 호신이 아무것도 상관이 없지 않나? 아무것도 호신이 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만약에 내가 사각지대에 끌려간다면 증거도 없이 죽으면 너무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의 보완책이 어떻게 보면 360도 카메라였던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360도 카메라를 달고 나서 정말 급격하게 불안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을 돕는 분이라면 이런 도구들을 하나씩 장치를 마련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 피해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래퍼같이 이렇게 다다다다 외우면서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처음에는 저도 너무 지겹더라고요. 왜 이거를 매번 얘기를 해야 되고, 사실 질문이 거의 비슷해요. 처음에는 왜 그랬대? 가해자가 왜 그랬대? 그때는 어떻게 한 거래?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 이런 질문이 똑같아서 처음에는 내가 이걸 녹음을 해놓고 자동 응답기로 1번, 2번, 3번 이렇게 틀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매번 이렇게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꾸 기억이 나냐고 물어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경위를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저도 이 존재 자체에 그냥 부정을 당하는 것 같고 너무 힘든데, 어느 순간에 제가 공론화를 너무 많이 하고 사실 진짜 수백 명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자동 응답기처럼 수수수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긍정의 이렇게 장점이 되냐면, 결국에는 이 피해가 내가 겪은 힘든 이야기, 힘든 뭔가 얘기가 아니라 뭔가 그냥 하나의 사건 스토리텔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3자처럼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얘기하기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지겨우니까. 나는 이 새로운 감정이 생기면서부터 이 피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멀어지고 제3자 그리고 나의 일상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피해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처음에 더 격렬하게 이게 부딪혀야 피해자분들이 이 트라우마를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격렬하게 부딪히고 조금 더 초반에 너무 힘들어하고 조금 더 빨리 이게 탈출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저도 피해자가 생존자라는 명칭을 굉장히 물론 되게 위대하고 좋은 말이긴 한데, 그 경험자라고 얘기를 해주신 게
굉장히 좋았던 게 저는 피해를 입고 나서 이제 기적적으로 살았을 때 이게 기적적으로 산 결과라면 저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그때 당시에는 아예 전신마비와 가까운 상태에서 식물인간 상태의 저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고, 관련돼서 이게 만약에 내가 산 결과라면 이게 계속 살아있는 거에 그 연장선이라면 저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생존자라고, 이게 그런 거창한 의미의 생존자라고, 그럼 나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피해자들이나 저나 어떤 피해자를 명칭을 정할 때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참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경험자가 더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경험은 실패를 하거나 뭐 성공을 하거나 결국에는 교훈이 되고 이 사람에게 어느 순간 멀어지는 순간이라는 거니까 그 경험자라는 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 표현을 할 때도 그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피해자가 이런 얘기를 힘들어할 것 같아서 얘기를 못 꺼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어떤 지점에서 걱정이 되시는 부분을 먼저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도 괜찮나요? 했을 때 예, 아니요가 정해지면 예, 괜찮아요 하면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면 되고, 그 지점에서 걱정되는 지점을 계속 질문을 하면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피해자가 당연히 힘들 거야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지점이, 결국에는 피해자가 힘들 거야 라고 그게 확정이 지어져 버리니까 애초에 질문을 하지 않고,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 개선점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제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질문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조금 다른 피해자분들한테 조금 T라고 하죠. 요새 MBTI에서 조금 더 냉소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편인데, 피해자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그거는 우리 사법 체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면 이거는 이건 피해는 권리가 아닌데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 피해자분들에게 조금 냉소적으로 현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분들이 공론화를 해서 거절당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그나마 조금 못된 역할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물음을 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도움이 됐던 게, 일상의 사소한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야, 이번에 그 영화 봤어? 아니면 야,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냐? 이렇게 하는 질문이 더 뭔가 저는 사람 같은 대우를 받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괜찮냐 이런 질문보다 그냥 결국에는 사람으로 대우를 해주면 이게 결국에는 모두 풀리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피해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뭐 나서야 될까요? 안 나서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어떤 것도 괜찮지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위치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마음먹으면 그대로 움직이시면 된다. 대신 그 선택을 오로지 본인을 위해서만 하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저는 결국에는 모든 지점에서 제가 결국에는 선택을 한 거고, 피해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싶다고는 했지만 그것 또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회의 현실을 위해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을까라는 방향으로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한번 질문을 받아보면 어떨까? 네,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자리이실 텐데. 예, 오늘 우리 김진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저는 몇 가지 좀 그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우리 사회가 이게 피해자다움이 좀 강요되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피해자는 뭔가 보호받아야 될 존재, 또 이런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묻지 않는 거, 이런 것이 오히려 피해 회복의 방해 요소다, 이런 말씀이 좀 기억나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김진주 작가님은 다른 피해자분들하고 또 다른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본인이 굉장히 노력한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야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저희에게 되게 가볍고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 안에서는 얼마나 치열했을까, 그런 생각도 또 한편에 하게 됩니다. 신청하시면서 몇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야기 중에 많은 부분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어쨌든 제도적인 지원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됐던 부분들은 저는 김진주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되게 노력했던, 제가 몇 가지 좀 적어봤는데요. 피해자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거, 스스로 자책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거,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 가해자가 비겁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 가해자의 문제라는 인식, 다른 타인은 괜찮다는 인식,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원망하지 않기 위한 노력, 사람과 사회와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 자신을 기특하고 뿌듯하고 칭찬하는 노력, 그 다음에 360도 카메라를 소지한 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공론화 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건, 본인의 사건을 객관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피해자가 그 피해에서 회복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또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이 받았던 건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도 또 듣게 됩니다. 선생님들 혹시 저기 채팅창에 우리 김진주 작가님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좀 올려주셔도 좋고요. 마이크 키시고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작가님이 병상에 계실 때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해자가 누군지도 몰랐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랐고, 도망갔다가 다시 잡혔다는 사실도 몰랐고, 이걸 오히려 피해자가 검색을 해서 그 정보를 알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게 되게 좀 놀라운데요. 왜 피해자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걸까요?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거나 이런 것 때문일까요? 많은 지점에서 아마 물론 이런 비면식 범죄이고 기억이 없는 피해자도 있지만 분명히 이 사법 체계에서 피해자가 이 개입이 되는 순간 무언가 과정이 많이 꼬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뭔가 장애물이 된다? 짐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가 아닐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대우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복적 사법에도 전혀 들어가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물론 이제 그 고지를 안 한 것도 문제이지만 결국 그러면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에 또 그 특이점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물론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 현장의 사진을 찍고 그리고 관련돼서 부상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다 면밀히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찰과상이 엄청 많았어요. 온몸에 다 있었는데 아무도 제 몸을 찍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찰과상에. 제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있다는 이유로 안 찍었다고 하길래 신혼한테 의식이 들자마자 휴대폰을 켜가지고 제 환자복을 다 벗겨서 찍으러 갔어요. 전신을. 그렇게 해서 결국 그게 또 자료로 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포렌식 검사도 나중에 제가 2심 때 다 엑셀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검사님이 그걸 인용을 해서 쓰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나서지 않으면 너무 많은 것들이 소외당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분들이 아마 이렇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에 이러고 있는 거지 아니면 그냥 저도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너무 열받더라고요, 사회가. 네. 저도 되게 놀랬던 게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저는 사실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예. 저도요. 예.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니면 누가 당사자일까? 네, 가해자는 당사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의 사법제도가 피해자가 중심에 있지 않다라는 거. 가해자와 국가의 싸움이고 피해자는 그냥 주변인이구나. 그 정도의 인식 체계 안에 이 사법제도가 돌아가고 있구나. 거기서 피해자는 얼마나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가. 네, 그걸 오늘 또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네, 질문을 해주십시오. 우리 윤주영 선생님께서 피해자들이 피해 경험을 떠올리고 말하기 힘들고 진술 정리하는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네, 저 채팅창 좀 눌러주시겠어요? 이게 안 나오겠네요. 혹시 윤 선생님 직접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네. 지금 채팅창이 소리도 안 보여서. 들리시나요? 네, 선생님. 네, 저희 피해자들이 피해 경험을 떠올리고 말하기 힘들고 진술 정리하는 것들을 힘들어 하는데 또 몸까지 안 좋아지는데 피해 경험들을 정리하고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힘은 어떻게 있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일 텐데 어떻게 작가님은 이걸 극복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 힘과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나 힘이나 뭐 성격 이런 거보다는 환경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 상황에서 저라도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도 이걸 이성적으로 판단해 줄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미 피해자가 감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제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탄원서에서 거짓 한톨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여기서 뭔가 신빙성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내 얘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실질적으로 그 공론화를 할 때도 사실 이런 피해 회복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피해자분들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냥 이게 결국에는 제가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을 했던 거지.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공론화를 할 때 저는 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진짜 피해자 현실을 바꾸기 위한. 근데 이게 다른 피해자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가해자를 알고 무슨 사건 피해를 경험하고 매번 이렇게 맞닿고 누군가에게 의심받고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환경이 그렇게도 만들었지만 제가 피해자 중에 장애물이 되지 않겠다라는 그 인식을 깨트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더 내가 이 재판에서 객관적인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만 임했던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은 유튜브도 운영하시잖아요. 네. 김진주의 모자이크라는
네.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신데 그걸 운영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약간 복합적인 얘기긴 한데요. 저도 사실 범죄 피해자들을 막상 돕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잘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하면은 이 사건의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댓글이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합의가 나쁘지도 않은데 관련해서 이게 악플이 달리고 이런 거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건의 소재를 쓴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분들의 피해를 나도 공공재로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럼 뭘 얘기해야 되지 했을 때 피해와 관련돼서 내 사사로운 개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범죄 피해를 안 겪은 사람한테 이게 닿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범죄 피해로 항상 이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아요. 김진주의 모자이크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 충동 구매에 대한 얘기들 하고 너무 해결책이 극과 극이다 이렇게 하면서 쿠팡 사태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엔 이게 피해자들의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피해자가 결국에는 한 개체의 어떤 특이한 사람이 아니다에 계속 저는 중점을 두고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한 아이콘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나오셨으면 하는 그리고 나왔을 때 손가락질 안 받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저 들어봤는데요. 무겁지만은 않고 굉장히 우리 일상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구독자가 몇 명이죠? 3천 몇 명. 네. 3천 명이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자, 저희 만 갑시다요. 구독과 좋아요. 예,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네, 김진주의 모자이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공론화를 위한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창진 선생님께서 정말 질문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요 생각보다 어려웠던 건요 주변들의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지인들이 물론 제가 성격이 누가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성격은 아닌데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하지 말라고 하거나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주변들의 지지를 못 받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약간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들에게 외계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이제 안 하면 안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 가까운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도 저는 이제 그거를 바꾸겠다 이 피해자들의 현실을 알리겠다라는 그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계속 달려가긴 했는데 정말 말 안 듣는 가족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조금 그런 지지를 못 받는 게 또 어렵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힘들죠. CCTV를 보는 게 힘들죠. 라고 하는데 저는 가장 트라우마인 게 뭐냐면 그때 재판 단계에서 2심 단계에서 이게 DNA가 검출이 되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제가 성범죄 피해자임을 밝혀야 됐을 때가 굉장히 수치스러웠거든요. 어떻게 보면 굳이 제가 안 나서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됐을 텐데 결국에는 뭔가 제가 직접 나서서 이 상황을 만든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고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그 진실을 파헤치느라 제가 전면에 나서면서 가해자가 보복 심리를 가지게 됐고 내 가족이 위협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그런 지점들을 봤을 때 모든 상황을 제가 자초한 것 같은 상황이 생각이 들면서 그런 진정들이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국가가 또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조정할 수 없고 결국에는 무력의 힘이 있어야 바뀌는 그리고 이제 이 예상치도 못한 위협들이 지금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해자가 지금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계속 위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주 작가님이 계속 공론화하면서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본인을 계속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저는 부모님들도 이 일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작가님이 이렇게 공론화시키고 이걸 좀 이슈화시키고 방송도 나가고 토론회도 나가고 이 목소리를 내시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은 염려가 많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주변의 반응들은? 너무 기특해 하면서도 이제 걱정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결국 그 보복을 하겠다라고 주소가 노출이 된 곳이 저희 가족이 같이 사는 본가이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가족들도 사실 편히 못 지내는 거기도 하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한편으로는 기특하다 이렇게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본인들이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젠간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부모로서는 막상 편치 못한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그냥 못 말리는 딸이라서 그냥 냅두고는 계시는데 그래도 걱정은 그냥 티를 안 내시는데 많이 걱정을 하시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들어보면. 네. 작가님 책에 보면 이런 어떤 범죄 피해라는 거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 말씀도 기억이 나고요. 작가님, 이 재판이 지금 완전히 끝난 건가요?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은 끝났고 보복 협박 사건은 그 수요일에 있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네, 수요일에 2심 첫 공판이 있었는데요. 그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불출석을 하는 바람에 또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긴 하고 사실 이게 관련돼서 가해자나 저나 죽지 않는 이상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재판이 끝난다고 끝난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전 작가님 하신 말씀 중에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알려야 되고 기록에 남겨야 되고 국민청원에도 올려야 되고 신문고에도 올려야 되고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저 또 기억 남는 건 피해자에게 질문해라. 우리가 이런 걸 물어봐도 되겠느냐, 지금 필요한 게 어떤 거냐, 이런 걸 그냥 솔직하고 편하게 피해자한테 질문하는 거. 왜냐하면 피해자도 저마다 그 피해 정도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그 당시에 필요로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책에서 본 것 같은데요, 김진주 작가님이 그냥 편하게 옆에서 대해주는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게 후일담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이야기인데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너무 걱정해 주시는 지인분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 괜찮냐는 질문이 너무 버거워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제 남자친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어주긴 하는데 괜찮냐는 질문도 안 하고 뭐 어떻게 돼가고 있냐는 질문도 안 하고, 아니 여자친구 일인데 왜 이렇게 무심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참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질문은 안 하고 그냥 곁에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가장 큰 도움이더라고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거고,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가십거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질문하고 싶고 묻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걸 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남자친구도 그때 당시 우울증 좀 겪을 정도로 너무 많이 힘들었었는데 참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되게 대단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그 도움에 조금 힘이 되려면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힘들면 얘기해라, 내가 곁에 있겠다, 이 말만 해도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남자친구분이 이 일 겪으시고 김진주 작가님 만나러 올 때 꽃을 준비해 왔다고. 다른 피해자였나 보네. 제가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꽃을 준비해 갖고 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본 것 같아서. 네, 어쨌든 다음 기회에는 그 남자가 아니라 저는 사실 오늘 작가님도 모시고 싶었지만 남자친구분도 좀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옆에서 묵묵히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는 김진주 작가 남자친구를 초청해야 되나?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네. 아, 네. 우리 임수양 선생님이 힘든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완료하셨답니다. 극복해 나가고자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힘들 때 극복하시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나요? 일단 그 피해자분들 돕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피해자분들 이야기 듣는 거 되게 벅차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왜 이렇게 나는 아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힘들긴 한데 남들에 비해서 조금 감정 한계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왜 그럴까를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저는 모든 감정에 솔직한 것 같아요. 그냥 화날 때는 진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싶을 때는 욕을 하고 그런 모든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는 슬퍼하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감정이 솔직하니까 그 환기가 좀 빠른 것 같고 실질적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기도 하고 저는 또 이제 나만의 장치를 항상 만들어 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우울하다 싶으면 무조건 자거나 아니면 거품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괜찮은 사랑의 드라마를 정주행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확실한 그 루트를 하나 짜놓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을 돕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 나 자신을 아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누굴 돕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옛날에는 성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소서를 많이 써서 이게 조금 장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너무 많이 잘 아니까. 그래서 본인을 제일 잘 아는 게 피해자분들을 돕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치면 남들도 못 지켜주니까. 김 작가님 이 일을 겪기 전에도 이렇게 자기관리가 철저하셨나요? 아니요. 근데 조금 더 소중하게 보는 것 같긴 해요. 예, 조금 더 이 시간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한시를 이렇게 놓치기 싫다라는 생각. 1분 1초를 알뜰하게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창진 선생님이 보복 피해에 대한 대책을 국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해결책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가해자가 보복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막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는 ENFP이기 때문에 상상력이 엄청 좋거든요. 가해자가 왔어? 어떻게 해야지?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피해자가 매번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웃기고 매번 조회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있을 때는 무조건 안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뭐 교정시설에 있을 때는 안전이라는 지수가 뜨고 가해자가 뭐 출소했을 때는 약간 조심, 뭐 주의 이렇게 뜨고 뭐 가해자가 이 근처에서 뭔가 근로 뭐 재직한다거나 이러면 위험 이런 식으로 수치만 조금 파악해주면 피해자분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대처할 수 있고 왜냐면 이게 가해자 위치를 너무 자세히 알아도 심리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정도의 단계만 조금 알려주더라도 피해를 뭔가 국가에게 보호받는다, 지원받는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보복 대책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름이랑 주민번호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바꿀 수 있어요. 뭐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주소를 바꾸려고 했을 때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복과 관련해서 주거 지원을 받았는데 그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 주거 시설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확정을 짓는 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어요. 찾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게 집을 옮기는 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가상 주소국을 뭔가를 만들어서 이게 이 컨트롤 센터가 하나가 있고 이쪽으로 보내면 이 피해자한테로 우회할 수 있는 뭔가 주소를 만든다던가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상상력을 조금 해서 이제 공모전에 막 내고 이러는데 잘 안 걸리네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피해자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그쵸? 네. 네. 필요한 제도일 것 여러분들도 같아요.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우리 최은영 선생님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과 후에 자신의 모습 중에 가장 달라진 점 중에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궁금합니다. 담담하게 말씀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셨을지요. 덕분에 피해자들에게 많은 용기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건 전후에 본인에게 달라진 좋은 점과 아쉬운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달라진 점. 저는 사실 그때 2022년 5월 21일이죠. 그 전날. 그 전날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막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막상 어른들 보면서 철없는 생각으로. 아니,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 조금 더 꿈을 크게 살고, 약간, 조금 더 버라이어티하게 살아야 되지 않나? 약간 꿈에 안주하는 게 조금 마땅치 않던 시기였어요. 제가 딱 그날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5월 22일이 되니까 평범한 삶이 너무 그리워지더라고요. 평범한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값진 건가, 평범한 일상을 하는 게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인 건가를 알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삶에 안주하는 그 형편없는 생각이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좋은 점은 물론 이게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불행해 보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알뜰하게 보내고 있고 알차게 보내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 가치 있게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저는 요새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와 조금 많이 멀어지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와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더 그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 저는 자부합니다. 네, 가치 있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하네요. 네, 뭐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고, 선생님 마이크 켜시고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우리 여기 와 계신 우리 방청객분들께도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선생님들 뭐 생각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제가 눈을 가릴까요, 이렇게? 네. 그 가해자에 대해서 두려움을 오히려 하찮게 여기게 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마주치게 될 때 그런 공포나 이런 것들을 완벽히 좀 해방이 되신 건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마주치고 이게 두려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안 무서울 수 있을까요? 그냥 이게 실질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100kg가 넘는 거구를 앞에서 보면 당연히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 상황에서 당연히 누가 봐도 무서운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우울증을 겪기도 했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추상적인 감정, 그리고 우울함, 무서움, 이런 것들을 계속 되뇌어봤자 저만 지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건 사실이니까 멀어졌어요. 무서운 건 조금 이따가 생각하자, 20년 뒤에 생각하자로 조금 미룬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무서운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보복 위험에 안 처할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지를 조금 더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그 추상적인 감정에 젖지 않으려고 너무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겁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관된 질문이라 제가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 회복적 정의 요 관련한 일 중에 피해자, 가해자 이렇게 만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잖아요. 의뢰에 의해서 하지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생각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난다? 이 자체가 상상이 좀 어렵고, 그리고 이거는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어렵게 하는 일일 거다라고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김진주 작가님의 핫한 유튜브에 언젠가는 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해서 제가 뭐 놀랐다기보다 이분은 또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뭔가를 가지고 계시구나 해서, 저는 이제 직접 피해 경험자로서 그런 생각을 하셨거나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건 많은 경우 피해자들을 어렵게 하는 이상한 짓이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편견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나 뭐 그 실행을 떠나서 아무튼 그런
만남이 왜 필요할 것이냐. 왜냐하면 저는 그게 피해와 피해 의식이 자꾸 성장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관련돼서 이제 아무것도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그리고 관련돼서 계속 오해가 쌓이고 있을 때, 그냥 직접 가서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왜냐면 이게 어디 사건 정보에 봐도 새빨간 거짓말뿐이고, 그러면 이 진실을 물을 수 있는 건 가해자뿐이고, 가해자는 진짜로 인정을 하고 있나? 진짜로 반성하고 있나를 너무 묻고 싶었어요. 사법적으로 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인지 한번 묻고 싶긴 했어요. 근데 다들 말리셔서 못했긴 했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면회 가고 싶다고 맨날 했었는데 주변에서 너무 말려가지고 이제 못 간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전문가분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넷플릭스나 이런 데 조인을 해가지고 이제 피해자랑 가해자랑 심리학적으로 이게 우리가 옛날부터 질문을 하고 싶었던 범죄와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식적인 질문들을 한번 해보는 실험 다큐멘터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왜라는 거는 결국 뭐 신이 있다면 신에게 신만 알 일이고 그 사람만 알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한테 한 번은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답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게 저도 약간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해자를 만나는 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만나보고 싶다는데 어때?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항상 중심이 저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맞다고 생각하면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주변 시선에 조금 휘말리지 않았던 거? 그냥 휘말리지 않았던 게 결국에는 조금 이런 제3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좀 이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질문이라기보다 다른 분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계속 제 이제 머릿속을 떠도는 그것이 아까 생존자가 아니라 경험자로서 살고 싶다. 이 말이 계속 지금까지 맴돌아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만 붙어 있는 생존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그런 노래도 쓰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경험자로서 그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을 통해서 계속 자기 성장을 꾀하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좀 더 가치 있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신다는 그 말이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아서 이제 혜빈 양 부모님도 옆에 이제 또 와 계시지만 저번부터 계속 저한테 주는 울림이 그 용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이것을 상처를 부여하고 아무렇지도 않느냐, 그냥 이렇게 숨만 붙은 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용기를 내서 경험자로서 저희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또 계속해서 길을 그 나름대로 가치 있게 또 살아가는 그 부분들이 저한테 계속 와닿아서 형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주 작가님, 만약에 그쪽 가해자를 만나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작가님이 가해자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알 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피해자도 있잖아요. 그렇게 악을 써서까지 끝까지 하는 피해자가 있으니까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 이제 아무리 멍청해도 이 정도면 학습할 때가 되지 않았냐? 라고 할 거예요. 그냥 사실 저는 그 사람이 행복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안전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지인들이 안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그만 피해 좀 줬으면 좋겠어요. 민폐 좀 그만 부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도 보복 협박이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교정청이 또 조사를 나가야 되고 검찰도 또 조사를 해야 되고 판사도 계속 봐야 되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귀찮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제발 민폐 좀 그만 끼치고 제발 조용히 좀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피해에 대해서 뭐
끝까지 보상해라 이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제발 그냥 사회에서 좀 멀어져라. 좀 정신 차리고 살아라. 네. 아니, 아무리 지능이 낮아도 이 정도면 좀 심각하지 않나. 이 18범이 이러면 18범이죠. 네. 네, 또 올리신 글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네. 박정민 선생님이 작가님이 걸어온 과정에서 스스로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작가님의 실천을 정리해 주셨던 부분, 작가님 말씀 듣고 해주신 원장님의 첫 코멘트요. 나중에 웹진이나 여러 형태로 재나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은영 선생님, 작가님의 아이디어들 너무 지지합니다. 피해자들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 피해자가 가해자가 대면하고 싶을 때 안전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피해자가 어떤 사건의 당사자로서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것, 등등요. 피해자 회복을 위한 공적 지원, 기관, 재원을 만드는 데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나눠주시죠. 없으시다면 제가 좀 얘기를 할까요? 네. 일단은 피해자분들도 계시고 피해자를 돕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탄원서와 관련돼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저는 결국 뭐 공론화가 됐건 안 됐건 꼭 탄원서는 쓰셔라, 그리고 사건 검색은 꼭 해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검사님들이나 이게 재판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건 기록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재판이 있는데 피해자들이 없으면 그 사건도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냥 이거는 이런 사건이구나,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피해자가 있다는 거를, 존재한다는 거를 알려주는 순간부터 피해자 출석하셨나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의 인생이 달린 일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 번 더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잖아요. 그래서 꼭 한 번씩은 탄원서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이심 검사님이 이게 너무 사건 기록이 막 1268장 막 이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 피해자 탄원서만 모아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책 한 권이 만들어졌대요. 그걸 보면서 그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건에 피해자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꼭 이와 관련돼서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거는 항상 알려주는 게 좋다라는 거를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관련돼서 제가 또 오늘 또 검찰개혁과 관련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사실 검찰개혁과 관련된 거는 뭐 찬성이건 반대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이게 사람이라면 무조건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결국에 검찰이 싫고 경찰이 싫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이면 무조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회복에서 객관적인 시선이 하나가 더 빠진다는 거는 굉장히 피해 회복을 늦추거든요. 왜냐면 이게 피해자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회로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객관적인 시선을 하나 잃는 순간 편협한 시야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더 개입하는 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와 관련된 관계자분한테 지금도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이게 그냥 제가 꾼 악몽이고 이게 그냥 제가 보고 있는 나쁜 영화였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몇 명의 사례를 가지고 이게 어떤 기간을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상공개와 관련된 제도를 바꿀 때는 국가가 5만 개다 국민들이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왜 사법기관이 뭔가 기관이 없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한테도 묻지를 않고 이거를 엄청 신속하게 진행을 할까를 생각했을 때 국민으로서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누굴까? 특정 국민들일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진짜 본인들을 뽑아준 국민들을 얘기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실질적인 진짜 편협하게 진짜 저조한 현실에 계신 피해자분들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피해가 얼마나 호화스러운 피해인지 알거든요. 왜냐면 진짜 피해자분들은 정말 변호사 구할 돈이 없고 그와 관련돼서 무슨 용어인지도 모르겠고 조력할 분들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개혁이 이루어지고 나면 범죄 피해자분들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온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건데 그 호화스러운 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자면 이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그분들에게 달콤한 세상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 마지막 인터뷰 멘트로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너무 빠르게 이 사회가 갑자기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쓴 책에 탁월한 피해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정말 피해자들의 현실을 완벽하게 해설한 해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천사를 한번 읽고 끝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약간 피해자들의 현실을 또 대변하는 말인 것 같아서 한번 읽고 이제 뭐 마무리 멘트를 하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해자는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재판이라는 무대. 피해자는 에티켓을 지키며 바라만 봐야 하는 관객일 뿐이다. 사법체계는 피해자를 다가오는 순간 피하고 싶은 미세먼지 같은 존재로 대한다. 사회는 가해자와 멀어질 거라 피해자를 위로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방어막 없이 매일 가해자들과 나란히 걷고 있다. 저자 가가란 기자와의 인연은 내 피해의 시간 속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우리도 이런데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견딜까요?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는 내가 본 가장 탁월하고 멋진 피해자였고 이 사실은 변치 않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누구라도 그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이 그의 한숨과 입술의 무게를 덜어주길 바란다. 우리 사회가 더는 피해자의 우려를 착각이라 재단하지 않길 바란다. 오해하지 마라. 우리는 가해자와 싸우고 있지 않다. 피해를 방관한 사회와 시스템을 향해 다른 이들 목까지 돌을 던질 뿐이다. 어디에서도 온전히 설명받지 못했던 피해자로서의 고통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지독한 민낯을 비추는 거울이자 피해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대변하는 완벽한 해설지다. 라는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꼭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오늘 부산을 또 내려가셔야 됩니다. 원래 올라오실 때도 KTX를 예매를 하셨었는데 그 서소문 그 역의 그 붕괴 사건 때문에 사고 때문에 취소가 돼가지고 오늘 또 비행기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 참여해 주시고 나눠주신 우리 김진주 작가님께 박수로 응원의 네, 선생님 제가 또 몇 가지 광고할 텐데요. 그동안에 선생님들 채팅창에 우리 김진주 작가님 응원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또 작가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김진주 작가님 책 아마 우리 회원분들은 많이 읽으셨을 텐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오늘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분명히 남자친구 얘기가 여기 있을 텐데요. 네, 우리 원장님 옷을 잘 안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그 원장님하고 같은 파란색 계열의 책인데 제가 볼 때 이게 더 재밌습니다. 뭐 재밌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아니요, 유익합니다. 재밌어요. 네, 되게 재밌게 쓰셨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를. 그래서 선생님들 꼭 이거 읽어보시면 좋겠고 또 책이 한 권 또 나왔습니다. 선생님. 잘못의 무게를 재어드립니다. 제주에 계신 우리 고상훈 선생님이 회복적 정의 관련된 동화를 쓰셨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AI 시대에 맞물려서 지금 읽기에도 되게 시의적절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6월 4일 날 북토크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고상훈 선생님 모시고 선생님들 이 책도 꼭 구입하시고
이 두 권의 책은 선생님들 그 동네에 도서관에 희망도서 꼭 신청하셔서 도서관에 좀 구비할 수 있도록. 6월 4일 제가 마비가 풀린 날이에요. 아, 6월 4일 맞아요. 우리 김진주 작가님 마비가 풀린 기적적인 날. 그날 북토크를 또 합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주 작가님이 추천해 주시고 추천사 쓰신 탁월한 피해자, 그 책도 저희가 꼭 함께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 광고는요, 아까 그 김진주 작가님도 탄원서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 지난달에 모셨던 혜빈 양 부모님 지금 그 항소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재판이. 탄원서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우리 혜빈 어머님, 아버님, 네. 아니면 가위바위보? 저희가 어머님 잠깐 나오셔서 탄원서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잊지 않겠다는 다짐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최원종 부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데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근데 항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변론 기일이 잡혔어요. 7월 23일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탄원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이 탄원서, 아까 김진주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탄원서는 피해자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피해자의 존재를 재판부가 묻지 않겠다면 그분들이 좋아하는 그 서류로서 우리 존재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형사재판을 할 때는 자필 탄원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혜빈이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한 3,000매 정도 되는 탄원서를 모았는데 그걸 다 자필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도 그걸 자부합니다.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받은 건 그 탄원서의 힘이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힘을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탄원서를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되 저희는 최원종 부모한테 죄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거, 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거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써주시면 되는데 이 재판을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회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써보시면 선한 영향력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뭐 좋은 의도로 이런 협회에도 가입을 하셔서 많은 얘기를 하시고 그러지만 이런 하나의 행동이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판사, 재판관들, 결정권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힘을 좀 탄원서로서 파워를 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피해자들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많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가장 피해 회복에서 도움이 됐던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DNA 검사가 이제 확정이 났었어요. 그냥 검출이 됐었는데 이제 검사님이 이제 어디 부위가 나왔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소장이 변경이 신청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아, 제가 대신해서 죄송하다. 근데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내 피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를 누군가가 처음으로 사죄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아, 이게 피해 회복이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크게 느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혜빈이 어머니 아버지랑도 오래 알고 지냈지만 이 사건 이후로 근데
이분들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절대. 그냥 이분들은 이 사건의 진실과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글과 맥락으로. 왜냐면 그분들도 글과 맥락으로 보신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에게 오롯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조금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지난달 저희 RJ 아카데미 또 오늘 또 이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 그런 응원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탄원서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아마 탄원서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되나 좀 막연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난달하고 이번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이 탄원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를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그 내용 참고하시고 나름 작성하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회빈 부모님한테 전달해서 이 과정에 조금이나마 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6월 안에 이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6월 말에는 저희가 전달을 드려야 됩니다. 7월에 재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저희가 따로 메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6월 RJ 아카데미는요, 저희가 세월호 시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세월호를 계속 좀 기억하면 좋겠다 해서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 그 사무처장으로 계시는 김순길 처장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사무처장이기도 하지만 단원고의 진윤희 학생의 어머님이시기도 하세요. 유가족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6월에는 저희가 다시 세월호를 좀 기억하는 그런 RJ 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회원분들은 또 내일 모레 회원 만남의 날이 순천에서 있습니다. 청암대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우리 전남 지부가 열심히 지금 이걸 호스팅하고 준비하고 계신데요.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5월 30일 날 순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과 또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저희 좀 여러 가지로 다시 좀 고민하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해주신 우리 김진주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온라인 이 촬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홍보팀과 촬영팀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6월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